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생태계를 배우다가 에너지를 얘기하냐?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그렇고 모든, 심지어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안다라는 것은 생태계와 우리 지구가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서 262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 안에서 활동할 때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안다라는 게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생산자,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생태 피라미드를 얘기했었고 그 피라미드 모양이 개체수를 기반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에너지, 각 개체가 가지는 에너지 또는 전체 개체수가 가지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와 일은 같아요. 단위도 에너지가 줄을 이용하고 일도 에너지를 줄을 이용을 해요. 자, 에너지와 일의 차이점은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 에너지가 넘칠까? 일이 넘칠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지. 에너지가 넘쳐요. 그 상태에서 삽질을 했다. 이거는 일을 한 걸까요? 에너지를 한 걸까요? 일을 한 거지.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삽질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밥을 먹는 에너지를 얻었지. 따라서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밥을 며칠 동안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겠지. 그것처럼 에너지를 얻어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잠재된 능력이에요. 일은 표현되는 거고 다른 개체한테 무엇인가를 건네줄 때 일의 형태를 주는 거고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조금 어렵지?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운동 에너지라고 배웠지. 2분의 1 mv제곱 운동하는 에너지라고 배웠어요.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 자, 움직여야지 어디에 부딪히겠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질량이 크고 달리는 속도가 커야지 어디에 부딪히면은 무엇인가를 밀어내거나 넘어뜨릴 수가 있지. 그 밀어뜨리거나 넘어뜨리는 행동을 일이라고 얘기하고 달려갈 때 그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치에 따라,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가지는 에너지, 높이 있는 것들이 낮은 것보다 떨어지면 맞으면 더 아파요. 쉽게 얘기해서 깃털을 이렇게 놓고 있을 때 깃털이 떨어지면 안 아프더라도 여러분들 핸드폰 하다가 떨어뜨리면은 굉장히 얼굴이 아프지? 또 쉽게 얘기해서 1층에서 낙하시키는 것보다 10층에서 낙하시키는 게 훨씬 더 아프죠. 그걸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을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겠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잠재적인,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크게 문제는 없어.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포텐셜 어떻게 외울까? 쉽게 얘기해서 야 너 포텐 터졌다 라고 얘기했을 때가 뭐야? 잠재력이 개화됐다는 얘기지.
그때 얘기하는 그 포텐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포텐셜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온도와 상태를 변하게 만드는 에너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지? 열 에너지죠.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뭘까? 화학 에너지죠. 어렵지 않아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예전에 뭐라고 배웠지? mgh라고 배웠죠. 여기서 얘기하는 m은 질량이에요. 1kg, 2kg 할 때 또 뭐가 있을까? v 기억나지? 속도 미터 퍼 세크로 쓰는 속도. g는 뭘까? 중력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니까 제곱 붙어요. 그리고 또 뭐 있지? h. h는 높이. 몇 미터 위에서 떨어뜨린다 할 때 그 높이를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쉽죠? 뭐야? 전기 에너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뭐? 고민할 거 없이 빛 에너지. 물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 이 프린트에는 뭐라고 나왔어? 여러분들 공기와 같이 물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 진동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공기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 뭐 있을까? 소리 같은 게 있죠. 소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서 전달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뭔가 매개체가 없으면은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 핵 에너지가 되겠죠. 원자핵이 분열 융합할 때 생기는 에너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에너지들이 뭘 한다고? 일을 한다고. 이게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다시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에너지끼리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운동 에너지가 선생님이 물체를 위로 던졌어. 던지는 순간에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근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지금 무슨 에너지를 얻고 있어? 점점 속도는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높이가 높아지고 있지.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어? 그렇지. 위치 에너지. 고등학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어 던질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많지만 올라가면서 점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만 들어줄게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지를 충전할 때,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하거나 아니면 건전지 충전할 때 어디다 꽂지? 콘센트에다 꽂지. 즉 따라서 건전지를 충전할 때,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배터리에 있는 화학적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건전지를 쓸 때, 핸드폰을 쓸 때에는 배터리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액정 또는 뭐 기계 움직임과 같이 전기 에너지로 변하게 되겠죠. 충전할 때에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쓰여요. 사용할 때에는 거꾸로 배터리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의 형태로 변환이 되겠죠. 스피커는 어떻게 될까? 스피커는 스피커를 당연히 콘센트에다 연결해야 되겠죠.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요. 소리가 꽝꽝꽝 나오지. 거꾸로 마이크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바뀌는 걸까? 소리 에너지가 디지털 정보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는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스피커랑 마이크랑 완전 반대네. 그치?
스피커는 컴퓨터에 있는 정보, 디지털 정보, 전기적인 정보를 전기가 흘러서 소리로 바꿔주는 거고, 반대로 마이크는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디지털 정보,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저장하는 과정이거든. 자, 그 다음 식물의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잘 배웠죠? 빛을 받으면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죠. 화학 에너지. 번지 점프. 점프할 때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보여? 높은 데 있으니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데 떨어지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사람의 운동. 사람 근육에 뭐가 저장이 돼 있지? 저장이 포도당 같은 이런 것들이 저장돼 있죠. 자, 화학 에너지. 화학적인 결합 에너지가 결합이 풀리면서 얘네들이 뭐로 바뀌어요?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있지. 뭐 중간에 뭐 전기적인 자극 뭐 이런 거는 다 뛰어넘고 사람 몸에 저장된 배터리처럼 저장된 근육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사람을 운동하게 만들겠죠. 자, 조금 전에 봤듯이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갈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요. 그럼 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전부 다 보존이 될까? 그대로일까?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전부 다 변하고 나서 그 값은 100이 될까? 맞아요. 보존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는 그 형태가 다른 형태로 변할 뿐 이거 중요합니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100이라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에너지가 바뀌질 않아요.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총량 보존 법칙.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자,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볼게요. 자, 연료의 화학 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뭐야? 기름 넣는 거, 휘발유 넣는 거. 그런 휘발유를 집어넣는 화학 에너지, 뭐 경유를 집어넣던지 그 화학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그 프린트에는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퍼센트를 19%라고 선생님이 잡았어. 너무 적은 퍼센트 아니에요? 굉장히 효율 좋은 퍼센트인 거야. 그리고 나면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81이에요. 에이, 선생님, 그냥 전체가 19% 됐으니까 나머지는 81이다. 그냥 산수밖에 안 되네요. 맞아. 근데 여기에 뭐를 담고 있냐면은 여기서 줄어드는 게 있어? 혹시 80이 돼버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망가져 버리는 거야. 혹시 다른 데로 도망간 값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100이었으면 나중에 돼서도 에너지의 합은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 처음 에너지가 100이었으면 나중 에너지의 합도 100이 된다. 가 중요한데 이것보다 생태계에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동차를 위해서 집어넣는데 휘발유를 넣었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얼마밖에 안 돼? 19%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사용이 되는 거야? 81%. 야,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샀지 난로로 샀냐? 수천만 원 줘가지고 자동차는 움직이려고 사는 거지 뜨뜻하게 열을 쬐려고 산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를 위해서 자동차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활용된 건 몇 퍼센트밖에 안 돼? 19%밖에 안 돼. 뭐가 안 좋은 거야?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근데 실제 지금 자동차 퍼센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것보다 더 낮던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효율이 되게 나쁜 거지. 인간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으면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뛰거나 놀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25% 정도에서 40%밖에 안 된대. 그럼 나머지는 뭐야? 열로 발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에너지, 필요 없이 그냥 사용 안 되는 에너지, 근육으로 바뀌든지 노는데 사용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가 25에서 40이라면은 나머지 필요 없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60%예요. 굉장히 인간도 비효율적이지. 근데 자동차보다는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60% 이상이 그냥 열만 뿜어내는 생명체인 거야.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보이죠? 하지만 100을 먹으면 얕은 에너지는 나중에 돼도 어떻게 된다? 100이 된다. 다 합쳐서. 그 중에서 쓸모있는 에너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선 기본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맞죠? 에너지의 정의예요. 전류 흐름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발생한다. 전기 에너지.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핵 에너지가 아니고, 이건 원자력이죠. 핵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아이고, 틀렸죠? 마지막,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일부는 소멸되며 에너지의 총량은 감소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었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고 총량은 항상 일정해요. 그걸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는 뭐 다른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고. 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내용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열 에너지와 열 효율이에요. 우선 요걸 얘기하기 전에 열 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열 기관은 어렵진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화석 연료를 떼어서 뭐 휘발유, 디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시켜서 얻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 자동차가 있겠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런 것처럼 휘발유 같은 것들을 태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엔진이 움직여서 자동차가 굴러가죠. 이런 기관들을 열 기관이라고 그래요. 다이렉트로 화석 연료가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열 기관들은 어떻게 될까? 기름을 넣어서 태워야 되겠지.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그것들이 100이라면 조금 전에 배웠었죠?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사용된 에너지는 얼마라고 했었어? 19. 나머지는 81.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공급된 에너지의 일부는 뭘 하는데 사용돼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다시 공급된 열 에너지.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가솔린, 휘발유로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휘발유로 밥을 먹었어. 그럼 몸에서 열이 생겨. 그리고 나서 일부는 뭐 하는데 사용될까? 움직이는데, 공부하는데, 노는데, 근육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이런 과정들을, 이런 것들, 인간이 인간다운 무언가를 할 때, 또는 자동차가 자동차답게 굴러간다라고 할 때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에너지가 일부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됐어.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외부로 방출이 돼요.
뭐로? 어떤 형태로? 열의 형태로. 근데 아까 번에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어? 얘가 100이었으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는 19%밖에 도움이 안 되고 나머지는 외부로 방출한대. 열 에너지 형태로. 몇 퍼센트? 81%. 효율 되게 낮지?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지금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25%에서 40%의 능률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지금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그건 뭐야? 쓸데없이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거지. 더울 때 걔네들이 같이 있으면은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열만 방출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냥 발열체인 거야. 너 발열체니? 아니지?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열 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는 열 기관이 한 일, 외부의 한 일, 누구한테 해줘야지 일이라고 했었지? 뭐가 있을까? 움직인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해서 외부 바퀴가 굴러가면서 앞으로 나간다. 일을 한다. 일을 한 양과 외부로 방출되어 버려지는 에너지의 합은 언제나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래? 이러면 어렵지? 한번 써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도 이거 초등학생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 뭐야? 공급된 에너지. 는 뭐로 사용된다고? 이거 100이라고 해봅시다. 뭐로 사용된다고? 외부의 한 일. 일과 나머지는 뭐에 사용된다고? 버려지는 에너지. 버려지는. 버려지는 에너지. 이게 80이야. 식으로 한번 꾸며봐. 뭐가 될까? 여긴 더하기. 여긴 뭐가 될까? 같다. 어렵니? 이거 식 세우는 거 어려우면 수학 다시 배워. 아니, 산수로 다시 배워. 1학년, 초등학교 한 5학년 수준으로 다시 배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요거 요렇게 세우는 거는. 고등학생이니까 좀 더, 이거 글자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조금 더 멋있게 이거를 기호로 표시해 볼게요. 굳이 기호로 왜 써요? 글자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된 에너지, 공급된 열 에너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서 공급된 열 에너지를 뭐라고 쓰냐면 Q1이라고 해요. 열 에너지. 그리고 버려진 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니까 여하튼 얘도 Q야. 근데 얘는 Q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Q2. 한 일은 뭐가 될까? work, 일, W가 되겠지. 따라서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기호로 쓰기만 하면은 어렵대. 기호로 외우니까 그렇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내가 기호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글로 쓰세요. 전혀 문제 없어. 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 그림이에요. 열을 세게 줬어. 가솔린을 폭파시키면서 디젤 엔진을 불을 붙이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고압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Q1 고열원을 줬어. 공급된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를 줬더니,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을 줬더니
열기관에서 나머지 Q2, 열이 방출이 됐대.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저 열을 밖으로, 공기 중으로 그냥 열을 어떻게 한 거야? 방출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버려짐. 열 에너지죠. Q니까 둘 다 열이야. 100만큼 받았는데 얼마만큼 버려졌어? 81%만큼 버려졌어. 그럼 19만큼은 뭐에 사용이 된 거야? 일하는 데 사용이 된 거지. 외부의 한 일.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러면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열 에너지를 줬더니 일을 하고 나머지는 버려지더라.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써봐봐. 지금 화면 보지 말고 밑에다가 노트나 아니면은 A4 용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한글로 써도 되고 기호로 써도 돼. 썼니? 잠시 멈춰놓고라도 쓰세요. 자, 해볼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열을 줬는데, Q가 열이에요. 열을 줬는데 1분은 1로 활용이 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 에너지가 버려졌어. 근데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1, 얘를 2라고 했고 일한 값이랑 버려지는 값이 더해지면은 공급된 에너지랑 같다.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날 수 없어. 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대신 형태만 바뀌어질 뿐이에요. 자, 식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말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아, 진짜 효율 안 좋다. 효율 좋다. 뭐가 효율이 좋은 건데? 내가 100을 먹어서 1만큼 일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걸까? 아니면은 100을 먹어서 100만큼 일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걸까? 당연히 100만큼 일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거겠지. 그럼 몇 배가 좋을까? 1만큼 일하는 거랑 100만큼 일하는 것 중에서 100을 먹었는데 1만큼 일하는 거랑 100을 먹었는데 100만큼 일하는 거랑 뭐가 효율이 좋아? 그치. 100이 좋은데 몇 배가 좋다고? 100배가 좋아. 그럼 질문입니다. 질문. 요거 꼭 맞추세요. 예시예요. 열 공급을 100만큼 했는데 한 일이 10이야. 열 공급을 1000만큼 했는데 한 일이 50이야. 1번이랑 2번 중에서 누구의 효율이 좋을까? 정답. 몇 배가 좋을까? 이것까지 맞추면 대단한 거지. 몇 배가 더 좋을까? 2배가 더 좋아. 혹시 맞춘 사람들 있을 거야. 그리고 누가 더 좋은지 맞추는 거는 절반 이상이 맞췄을 거야. 무슨 말이야? 머릿속으로 이미 수식을 세웠어. 근데 그거 수식 세우는 게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고 이미 머릿속에는 수식 계산이 다 끝났어. 진짜인지 한번 볼까? 열기관의 열 효율. 우리가 얘기하는 게 효율이야. 효율이 뭐가 좋을까? 공급된 에너지가 뭐로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효율이 좋다고 얘기해? 1로 바뀔수록.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100 중에서 10이 바뀐 거는 10분의 1만큼 일을 한 거고 1000 중에서 50 한 거는 100분의 5만큼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효율이 훨씬 더 좋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열 기관에서는 열 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으로 한번 써볼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식을 저기다 한번 옮겨볼게. 이 정도는 해야지. 열 효율입니다. 공급된 에너지 100이라고 칩시다. 사용한 에너지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라고 써도 된다고? 한 일.
똑같은 말이에요. 한 일. 얼마였어요? 첫 번째는 5. 아니, 첫 번째는 10.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10%. 열 효율이. 기호로 한번 써볼까? 열 효율을 E라고 써요. 열 효율.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그냥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아. 이거 다 영어 단어도 외우는데 이거 하나 기억 못 하겠어. E. 공급된 열 에너지 Q1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한 일 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 앞에서 배웠었지. Q1은 W 플러스 Q2. 선생님 어려워요. 한글로 쓰라니까. 요거 넘어서 보자. 따라서 넘겨보면은 W는 뭐라고 될까? W는 넘기면 Q1 빼기 Q2라고도 쓸 수 있어요. 요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지. W 대신에 이렇게. 선생님 왜 더 어렵게 썼어요? 요게 더 쉬운데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일부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이건 수학도 아니야. 여기서 더 어렵게 쓰면 어떻게 될까? 더 어렵게 쓰면 1 빼기 Q1 분의 Q2 라고 쓰는 책도 있어. 되게 치사하지?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요것만 알면 이건 어렵잖아. 그리고 이것도 단순히 외우면 안 돼. Q1분의 W, Q1분의 W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지. 열 효율이라는 게. 자, 열 효율의 최대값 봅시다. 이거 계산해 볼까? 우선 첫 번째는 얘는 열 효율이 얼마가 나와요? 열 효율이 한 개에 10, 100이고 한 일이 10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얼마가 나와? 10%가 나와요. 얘 두 번째는 얼마가 나와요? 공급된 에너지가 1000인데 한 일이 50이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얼마가 나와요? 5%. 따라서 얘가 더 2배 정도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예시는. 자, 그렇다면 열 효율이 얼마가 최대값일까? 사실 열 효율이 최대값이 얼마가 될까? 이거겠지. 뭐가 최대가 될까? 공급한 열 에너지가 100이었을 때 한 일이 얼마이면은 효율이 제일 좋을까? 100?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면은 공급한 열 Q1 분의 한 일 곱하기 100 계산해 보면은 한 일 곱하기 100 몇 퍼센트가 나와? 100%. 따라서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열 효율은 몇 퍼센트다? 100%. 이건 여러분과 나의 상상이야. 열 효율의 최대값. 열기관을 사용하면은 100%가 나올 것 같은데, 최대 100%가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열기관을 사용하면 무조건 마찰이 일어나요. 선생님, 마찰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없어. 선생님, 열을 발생하지 않는 열기관도 있지 않나요?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쓸어 담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지 않나요? 없어. 100% 일하는 기관은 세상에 없어. 선생님,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해. 이걸 뭐라고 얘기해? 연구기관은 없어요. 선생님, 그러다가 연구기관 만드는 사람들한테 욕먹으려고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안 돼. 물리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항상 마찰이 존재해요. 항상 무조건. 따라서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배기가스는 요즘에 많이 없앴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보내는 에너지, 열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해요. 반드시. 따라서 100% 이런 100% 100을 줬는데 100만큼 일하는 애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100%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없어요. 에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뭐 열효율 100%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네요. 그건 아니지. 5%짜리 열효율짜리 기간이 있으면은 조금 더 높여서 6%를 만들어야지. 10%짜리가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훨씬 더 노력해가지고 12%, 13%의 열효율을 만들어야지. 왜? 그래야지만 연료가 적게 들고 그래야지만 배기가스든지 그런 공해가 덜 생기고 그래야지만은 자원들을 덜 사용하니까 환경 보존, 생태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열 효율을 높이는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높여도 100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지만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자원의 고갈 등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은 뭘까? 일반 자동차에다가 전기 자동차의 원리를 접목한 기술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휘발유를 써요. 휘발유로 쓰다가 브레이크를 누르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마찰이 생기지. 그 마찰되는 에너지를 전기로 따로 빼요. 그래서 전기 충전이 돼. 그래서 다음번 출발할 때는 뭐로 출발하는 거야? 전기로 출발하는 거야. 휘발유를 아끼는 거지. 그러다가 전기가 다 떨어지면은 다시 휘발유로 사용을 해.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특성과 휘발유 자동차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이브리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자동차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전기 자동차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지 않나요? 사실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자동차가 아니고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자동차예요. 근데 그 배기가스도 선생님은 조금 회의적인데 그 전기는 어떻게 만들 거야? 그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 그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 석탄, 석유를 통해서 화력 발전을 통해서 또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는 거지. 따라서 그 과정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와서 전기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이미 매연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자체가 매연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 하지만 그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가 아니고 전기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교체를 한다면 전기 자동차는 매연을 적게 발생시키는 자동차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열 효율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은 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비가 1리터를 집어넣으면 일반 자동차는 14km, 15km를 가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버려지는 열을 다시 전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1리터를 집어넣으면 20km, 21km를 갈 수가 있어요. 14에서 20 정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폐열 활용.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그러니까 불을 때우면 열이 발생해. 그리고 화력발전소 같은 데에서 열이 발생해. 그 열을 잡아다가 난방이나 발전에 이용하면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열병합 발전소가 되겠죠. 다음은 전기에너지 절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발전소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지킬 수 있는 건 뭘까? 답원이지. 일반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건 요거지. 전기에너지를 아끼면 되겠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지. 일반적인 전등 대신에 LED 전등을 사용한다든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들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LED 전등을 사용하고 있죠.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기본 체크 보면서 이제 배웠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열 기관과 열 효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열 기관은 열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열 에너지를 뭐로 전환을 해요? 일로 변환시키는 거지. 외부에 하는 일로 변환시키고 그 외부 에너지, 외부로 일하고 나서 나머지를 열로 방출시키는 그 단순한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했죠. 열기관에 같은 양의 열을 공급했을 때 방출한 열이 많을수록 열 효율이 높다? 아니지. 뭐가 많을수록? 열을 공급했을 때 한 일이 많을수록, 다르게 얘기하면 방출한 열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지. 방출한 열이 적을수록 한 일이 많은 거니까 열 효율이 높다고 그랬어. 열 효율 계산하는 건 이거라고 했었죠. 줬는데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거라고 했어요. 또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 적게 열을 방출하면 열 효율이 높다. 요 시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우면 안 돼요. 선생님은 외워졌지만 외우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3번,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00%가 될 수 없다. 당연하죠. 4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열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러려고 만든 거야.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 아닐걸? 글쎄요. 하이브리드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 맞아요. 마지막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뭘까? 에너지가 제로인 하우스래. 뭐가 에너지 제로일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 발전소에서 전기 안 받겠다. 발전소에서 에너지 받지 않겠다. 외부에서 에너지 받지 않겠다. 우리 집 내에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끝이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돌릴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다른 에너지 끌어올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 때울 필요가 없겠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최소한으로 파괴시키는 거주 형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급자족하는.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마트에서 사 먹지 않고 우리 집에서 길러가지고 먹겠다. 외부에다 돈 한 푼 안 쓰겠다. 뭐 이런 거예요. 표현이 좀 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주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 친화적으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겠지. 교과서 268쪽에 잘 나옵니다. 지열 발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풍력 발전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든지, 친환경적인 발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 그게 첫 번째 그거야. 만약에 옆에서 석탄 떼면서 발전하고 있어. 그건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아니야. 친환경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집에서 막 석탄 떼면서 발전기를 돌린다? 그건 되게 위험한 거야. 두 번째, 외부 공기, 환기도 자주 하면 안 돼. 왜냐면은 환기를 하면서
열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꽉꽉 닫고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생각해봐. 겨울에 집이 따뜻한데 창문을 연다고 생각해봐. 엄청 춥지. 열이 엄청 뺏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환기는 어떻게 할까? 환기는 자체 환기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듯이 268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뱉는 자체적인 교환기가 있어요. 신선한 외부 공기를 받아들이고 이거 열 교환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게 아니고 열 교환기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열 낭비를 막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벽이 두꺼워야 되겠지. 두껍고 창문을 최소화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열기를 막는 시스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되게 덥지 않을까요, 여름에?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도 막기 때문에 여름에는 신선해요. 20도. 겨울에는 춥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가는 열을 막기 때문에, 단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가는 열을 막아서 겨울에도 20도. 이런 식으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본에 나오죠? 화석 연료가 아니에요. 지열이나 아니면 태양열 이런 것들로 따뜻하게 만드는 냉수, 온수, 냉방, 난방 등을 사용해요. 이 집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 집에서는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나요? 다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우리 집에서 사용할 것만큼만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활용하는 걸 줄이면 줄일수록 발전을 적게 해도 되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줄일까? 단열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열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 단열하면은 훨씬 좋겠죠. 그게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여기까지가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힘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 그렇지. 비싸요. 당연히 단열을 잘해야 되니까 자재값도 많이 들어요. 열 교환기를 써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 조금만 실수해도 안 되고 이런 제로 하우스라는 인증까지 받아야 돼. 이런 집이 있긴 하겠지만은 건축비, 자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는 좋긴 좋은데 더욱더 신소재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이걸 보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개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거는 좋은 취지고 실제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되기는 돼요. 돈이 문제지. 자, 마지막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 봅시다. 1번, 풍력 발전이나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 집에서 알아서 쓴다. 맞아요. 두 번째,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지붕과 벽을 만든다. 그러면 열을 다 뺏기겠지. 여름이면 열이 다 들어오겠지. 안 되겠죠. 단열에 신경 쓴 재료로 지붕과 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